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과 내일 성기영 아나운서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희수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유통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외국인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지역의 편의점과 마트는 매출이 껑충 뛰었고요. 회행했던 면세점 매장도 북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올다무,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매장도 단체 관광객 유입이 눈에 띄었는데요. 당장 무신사 스탠다드 명동점은 월요일 하루만 중국인 고객 매출이 전주 월요일 대비 71% 뛰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무신사가 본격적인 기업 공개 작업에 착수하면서 상장 시 유통업계에 파란을 일으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국내 유통업계 짚어보고요. 국내 유통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부터 기업, 개인까지 혁신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진짜 혁신이란 무엇이고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가 반등했네요. 네, 미장이 일단 강세를 보이면서 그 훈풍에 힘입어서 어제 조정을 극복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많은 건 아닙니다. 일단 종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91% 상승하면서 3,455.83에 코스닥은 0.4% 상승한 845.34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공식 셧다운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서 미장의 특징을 보면 장중 내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건 셧다운 위기감을 반영한 거였지만 이 셧다운 위기감이 나중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해석이 되면서 네. 오히려 나중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흐름들을 반영을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퍼지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 훈풍에 힘입어서 기술주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좀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큰 폭으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 공식 셧다운에 돌입했어요.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는 이제 1일 0시, 우리 시각으로는 한 3시간 전이었습니다. 오후 1시를 기해서 공식적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 폐쇄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산안 합의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소위 말해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도 업무를 중단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경제, 금융시장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좀 급격히 커질 위험이 생겼습니다. 셧다운의 즉각적인 여파 당장 보면 각종 통계 수치 같은 것들이 발표가 다 미뤄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통계는 고용지표였어요. 미 노동국의 고용지표 최신 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현재로서 연기될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4.3%에서 4.7%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물 경제에도 이 셧다운이 여파를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셧다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2주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이 환율 정책에 합의했네요. 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환율 정책에 합의한 사실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와 환율 정책에 대해서 합의한 게 일본과 스위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인
입니다. 이게 이제 예고가 됐었던 건데 한미 간 통상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환율 의제를 넣었어요. 포함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2+2 통상 협의가 있은 뒤에 양국 재무당국이 별도로 고위 실무급 협의를 계속해서 해왔고 오늘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 발표된 겁니다. 합의 사항은 보면 선언적인 문구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국제 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기본적으로 환율은 외환 시장에 맡기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경쟁적 목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려면은 반대로 우리가 원화가 좀 약세가 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원화를 약세로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데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뭐 1,500원 정도까지 막 육박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환율이란 건 교환 가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원화 약세가 나타날 수도 네네.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수출을 좀 잘 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이제 네.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욕구들은 늘 있어왔죠. 역사적으로 보면 네. 말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 조치들이 또 있어요. 우리 정부가 이번 합의를 하면서 분기별로 공개해왔던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이제 월 단위로 미국 재무부에 비공개로 공유하기로 했고요. 또 연도별로 외환 보유액 통화 구성. 그러니까 네. 우리 외환 보유액 중에서 달러가 얼마고 채권이 얼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목록을 대외적으로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네, 정보를 더 자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자 그럼 이번 합의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정돼 있죠. 지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외될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 있죠. 아, 있습니까? 예, 일단 네. 합의를 했고 여러 이제 조치들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재무부의 경우에는 환율 보고서를 이제 반기마다 내고 있는데 우리가 관찰 대상국. 이에요. 네.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다음은 예를 들어 더 심한 조치, 최악의 경우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달러 수급이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건데 이번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까지 갈 가능성 더 낮아졌고 그걸 더 넘어서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평가입니다.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면 이 자체만으로 사실 외환 시장의 안정감이 더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 네. 원화 가치가 올라가죠.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국고채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나라 채권,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매입 수요도 늘어날 수 있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한데 비공식 압박, 미국의 비공식 압박도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네. 행정부는 지금 제조업 강국을 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그다음에 그 정부 부채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도 좀 낮춰야 되고 달러 가치도 좀 떨어뜨리려는 이런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여러 국가들에게 미국 재무부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그런 방안들을 요구해 왔고 과거에도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던 강제적인 합의를 했던 그렇죠. 그런 역사적 사례들도 있죠. 네.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달러 약세에 기여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 국채 매입 많이 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달러 가치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아마 이면 합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달러 약세에 좀 기여하는 그런 압박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 여러모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숙제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거를 통상협의 의제로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게감을 갖는 거죠. 네. 자,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가 본격화된 가운데서도 지난달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네요. 네, 대단하죠. 참 이런 환경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9월 수출액 말씀드리면 1년 전보다 12.7% 증가했습니다. 659억 5천만 달러로 어이구, 많이 찍게 증가했네요. 됐습니다. 네. 역대 최대치. 네. 2022년 3월 당시 638억 달러 최대치였는데 3년 6개월 만에 기록 경신을 한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수출 집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업일수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올해 추석 연휴가 원래 우리가 계속 5년간 9월에 있다가 지금 9월에 있었죠. 10월 네. 미뤄졌잖아요. 조업일수가 9월에 좀 늘었어요. 4일 더 늘었거든요. 네. 그 영향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업일 증가 요인을 배제해도 일평균 수출액만 봐도 역대 9월 중 2위에 해당하는 매우 훌륭한 수출 실적을 낸 겁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디서 이렇게 수출을 잘한 겁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잘했던 데서 잘했습니다. 잘했던 데서 잘했군요. 반도체와 자동차. 어려울 거라고 뭐 생각했는데. 쌍두마차죠. 네. 일단 반도체 수출은 22% 수출량이 증가했습니다. 166억 1천만 달러. 이거 역대 최대치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수요, 뭐 대표적으로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있죠. 그다음에 DDR5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가 강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도 있는데 가격도 양호한 흐름. 그러니까 같은 양을 수출해도 수출 단가는 올라가는 이제 이런 효과가 누린 거죠. 자동차 수출액도 뭐 사실 더 뛰어납니다. 64억 달러. 1년 전보다 16.8% 증가해서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9월 중 최대 실적. 이것도 굉장히 잘했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 내연기관차 다 수출 동반 증가했습니다. 네. 자동차 수출이 그래도 굉장히 선전한 거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실제 지금 미국의 고율 관세를 맞고 있어요. 25%. 그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을 늘어난 거죠. 왜 그랬냐고 보면 이제 물론 미국 수출은 줄었어요. 2.3% 감소했는데 반면에 미국 외 수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늘었고요. 뭐 독립국가연합, 중국으로의 수출 이런 데들이 다 늘어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뭐 우리 주력 수출 품목 15대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잘했습니다. 뭐 석유 제품, 선박, 뭐 디스플레이, 뭐 바이오헬스, 섬유 전반적인 수출이 다 동반 증가했고요. 또 이런 시점에는 이제 국가별 수출 되게 중요한데 역시 대미 수출은 9월에 1.4% 감소하면서 102억 7천만 달러. 이것도 사실 관세 충격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타격을 입은 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 외의 수출, 대중국 수출은 116억 8천만 달러로 0.5% 증가했고요. 그 외에 이제 아세안, 유럽연합, 중남미, 일본, 중동, 인도, 독립국가연합 지역 이런 주요 수출 지역으로의 수출이 다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관세 조치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치의 수출 실적을 낸 것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 출발 기금이 오늘 출범했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죠.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오늘 새 도약 기금 출범식 열었고요. 채권 소각 또 채무조정 지원 계획 발표했습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7년 이상 빚을 상환하지 못한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에 대한 연체 채권 일괄 매입을 해서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서 전액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재정 4천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여기에 금융권에서 4,400억 원을 매칭으로 출연을 해서 기금이 조성이 됐고요. 이제 이달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업건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총 16조 4천억 원의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예정이고 지금 예상으로는 수혜 인원이 약 1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구체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소득, 재산 심사를 거쳐서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이 되면 채권을 매입을 해서 완전 소각을 해주고요. 중위소득 60% 이하, 이건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는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만약에 중위소득이 60%를 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은 현재 모자라는 경우, 이건 이제 심사를 통해서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 줍니다. 이르면 이제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각 채무 조정은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행성 유흥업 채권 또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 같은 외국인 채권은 이번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대신해서 오늘은 김희수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라고 하면 단연 쿠팡이라고 할 수 있죠. 로켓 배송을 선보인 후 점유율을 높여가더니 굳건히 국내 1위 이커머스 플랫폼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의의 무신사가 IPO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경쟁사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전략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오리나 LS증권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그냥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네. 네, 재밌어 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유통업계 보면 쿠팡, 네이버 쇼핑, 11번가의 옥션, SSG닷컴, 롯데온.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규모가 큰 나라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이커머스 산업이 엄청 많이 발달해 있는데 다른 나라도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만 유독 심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유독 좀 이커머스 하기에 좋은 환경의 국가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물건을 살 때 기본적으로 결제가 편리해야 되는데 네. 이런 간편 결제가 잘 도입이 되어 있다는 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배송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또 땅이 좁고 그리고 아파트 문화이고 워낙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네. 빠른 배송을 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진출을 했고, 특히나 이게 코로나19 때 사실 처음으로 이 이커머스로 식료품 같은 거를 구매하시는 좀 고령층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기존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들도 이커머스에 진출을 했고, 그 외에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이제 이커머스를 이미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 워낙에 낮은 금리 때문에 좀 쉽게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인터넷 플랫폼 쪽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커머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인구 밀도가 높은 게 네. 여기서 또 장점으로 작용을 했네요. 네. 예. 자, 지난 2년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게 단연 쿠팡이겠죠? 쿠팡과 네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화장품이나 의료나 뭐 이렇게 음식료처럼 어떤 특정한 품목을 딱 집중해서 판매하는 이제 플랫폼이 아니고 전반적인 제품들을 다 다루고 있는 업체들을 롱테일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네. 근데 그 시장에서는 이미 쿠팡과 네이버가 시장을 양분을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업체가 누가 조금 더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싸움이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양분한 상황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누가 보면 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쿠팡 네이버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대신 특정 카테고리로 좀 집중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좀 가속화하려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쿠팡이 로켓 배송 도입한 이후에 네. 이커머스 시장이 완전 달라졌다고요?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배송이라는 게 사실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것도 보통 그게 기본값이었죠. 그렇죠. 용인이 됐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쿠팡이 다른 업체와 좀 달리 가져갔던 거는 사실 이게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는 또 따로 있고 그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했던 게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주문이 이루어지고 그 물건이 배송되는 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건을 일단 집화를 한 다음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쿠팡이 다 직접 매입을 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배송을 보낼 수가 있게 됐고, 네. 이게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이길 배송을 굉장히 기본값으로 올려놨고 배송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이제 시켜놓은 게 쿠팡의 모습이고, 그런 내용 때문에 최근에 많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배송 및 뭐 풀필먼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초기에 네. 뭐 빨라서 좋긴 한데 그죠.
이거 얼마나 가겠어. 그죠? 네, 적자가 계속 컸었죠. 컸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은 좀 개선이 된 건가요? 지금은 개선이 돼서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제 영업이익을 4,400억 정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 네, 그래서 사실 어려웠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맞이를 해서 다 같이 이커머스가 좀 좋았었는데 그때 쿠팡도 이제 그런 덕을 좀 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외에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하던데요? 네, 다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과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양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상품군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더 싼가 아니면 더 빨리 오는가 아니면 뭐 조금 더 편한가 요거일 텐데 근데 아무래도 배송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쿠팡이 잘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낮출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인즉슨 조금 더 마케팅을 태우고 조금 더 비용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지금 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거의 분기별로 한 몇백억씩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모으나 봐요.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독주에 좀 대응하려고 네. 여러 가지 전략 내세우기도 한다고 하던데 어떤 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NFA라고 해서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안에 뭐 운송업체들 뭐 그리고 또 그 배송을 해주는 스타트업 같은 그런 연합군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일반 셀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길 배송을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더 빨리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업체들이 최근에 드라이브 걸고 있고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화장품 쪽일 거고요. 왜냐하면 화장품 시장이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안팎으로. 근데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는 지금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는 업체가 올리브영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다른 이커머스 업체도 좀 화장품 쪽을 강화를 하기 시작해서 잘 아시는 컬리 같은 경우도 뷰티 컬리를 202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무신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무신사 뷰티를 굉장히 좀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쿠팡도 최근에 화장품을 런칭을 또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전략을 바꿔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이렇게 대응한다 네. 이런 거네요.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뭐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냥 똑같은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이제 특정 카테고리 집중해서 판매하는 거는 또 이게 저희가 마트 가서 옷이나 화장품을 잘 안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그림이어가지고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그런 카테고리를 강화하는 거는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말씀해주신 무신사가 이커머스의 신예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뭐 무신사가 이제 무지무지하게 신발 사진 많은 곳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뭐 4조 정도 매출, 그러니까 거래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의류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29cm 뭐 이런 새로운 사업 부문들을 붙이면서 뭐 여성 의류도 강화를 했고 최근에 화장품 그리고 뭐 또 생활용품 쪽으로도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빠르면은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쯤에 되면 좀 가닥이 잡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통업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예, 네. 이 무신사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네. 그 정도예요? 일단은 10조 밸류를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네. 가장 마지막으로 받았던 이제 기업 가치가 한 3.5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투자 받았을 때 받았던 기업 가치가요. 근데 과거에 이제 컬리가 상장을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 상장 직전에 받았던 이제 밸류가 한 4조 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에는 한 6조에서 7조 정도를 목표로 삼고서 진행을 한다라고 봤었는데 사실 무신사도 비슷한 지금 마지막 밸류인데도 한 10조를 타겟하는 거니까 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목표이기는 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회사가 지금 성수 워낙에 핫한 지역에 부동산도 많고 그리고 뭐 최근 보셨겠지만은 이제 성수역이 또 무신사역으로 이름을 또
이제 네, 붙이게 되거든요. 샀군요. 영명을.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사업 부문 그리고 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해외로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잘 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마련이 됐고 그리고 또 해외 매장을 내려고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어떻게 보면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인데 약간 유니클로나 자라처럼 기본 아이템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브랜드 지금 명동 매장이나 성수동 매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출 비중이 거의 60% 가까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피부로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더현대 서울 같은 그런 좀 주요 지역의 백화점 업체들, 백화점 점포에 외국인 매출 비중이 한 15% 되는데, 근데 단일 이제 로드샵 같은 게 60%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만큼 지금 해외에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기반으로 해외 이제 매장까지 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런 스토리를 좀 강조하면서 10조 목표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무신사의 기업 공개 계획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지나가다가 요즘 이제 5개 광고판이 네. 많아졌잖아요. 네. 되게 막 선명해지고 커지고 이랬는데 무신사가 이렇게 무신사 이렇게 해가지고 네. 크게 우와 되게 선명하게 돈 많은가 봐 이랬는데 쓸만했네요. 네. 쓸 만큼 있군요. 자,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 있잖아요. 네. 테무, 알리 뭐 이런 업체들이 한동안 이제 우리 시장에 계속 이제 진출하고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 미국 관세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층 공세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작년에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 업체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보통 MAU라고 얘기를 하는데 1등이 쿠팡이고요. 그다음에 예. 2등이 알리익스프레스였고 그리고 3위가 테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이미 확보가 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거 기반으로 조금 더 품목이나 그리고 또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면서 더 확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관세 이슈가 하도 난리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알리 및 테무에게도 주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드 미니머스라는 조항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조항이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직구하실 때 이제 일정 금액 뭐 200불 언더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개인 사용 물품으로 이제 처리가 돼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무관세 조항이 있는데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800불까지는 무관세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 정부가 이걸 폐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갔던 해외 직구 물량들이 좀 약간은 부담스럽게 직구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 내에 쌓여있는 재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쉽게 떨이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 막혔으니까 이제 또 가까이 있는 그리고 또 이커머스에 워낙에 또 오픈되어 있고 많이 사용하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약간 좀 나타났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지마켓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합작법인 같은 경우도 공정위 이번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상반기까지는 약간 뭐 보도상으로는 조용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가속화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참 중국이랑 가까워요. 그러고 보면 지리적으로 네, 많이 가까운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쿠팡, 알리, 테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탑3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탑3가 누가 될지를 좀 지켜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해외 직구가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제품군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다이소에서 많이 사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나 뭐 잡화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관여 상품이라고 저희가 불리는 취향이 많이 들어가는 화장품이나 의류나 뭐 음식료품 이런 것들을 팔아야지 사실 객단가도 높고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충성 고객도 확보할 수 있고 그냥 가격에 좀 휘둘리지 않는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품군이 중요한데 근데 아직 지금 시커머스 업체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로 유통업의 변수가 좀 많았던 게 뭐 아시겠지만 홈플러스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커머스에서는 정육각이라는 또
초록마을 인수했던 또 이런 정육 쪽에 특화된 그런 또 이커머스 플랫폼이 또 기업 회생 신청을 했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엄청 코로나 때 화랑이었던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화랑을 타고서 좀 올라왔던 업체들이 약간 자금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소비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백기를 드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네. 이런 합종 연행이 좀 지속이 될 것이 당분간은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계 이커머스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품질 이슈일 거고요. 네. 네, 워낙에 뭐 직접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것들이고 또 이런 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아무래도 셀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우리나라 물건을 파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품질에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냥 단순히 가격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통 분야도 K-뷰티, 뭐 K-푸드처럼 해외 실적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해외 실적에 지금 주가를 사실 움직이고 있는 게 해외 실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매출이 좀 늘어난다. 이 내용이 좀 최근에 많이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저께죠. 그래서 29일부터 이제 그 단체 관광객 무비자로 들어오게 되면서 뭐 편의점 뭐 매출이 급격히 네. 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올리브영 다 쓸어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최근에 소비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호텔 쪽, 그리고 또 뭐 올리브영 및 그 외에 올리브영에 입점한 화장품 브랜드들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들 좀 좋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해외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그동안에 뭐 아시겠지만 롯데 쇼핑과 이마트가 중국 이제 할인점 사업에 진출했다가 쓴맛을 보고서 다시 나온 그런 선례가 있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콘텐츠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재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무신사가 해외 진출을 해서 이제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 뭐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를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이커머스 분야의 투자 전략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이커머스 투자라고 봤을 때 뭐 저희가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쿠팡이랑 그다음에 네이버는 사실 커머스 사업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광고가 좀 중요한 캐시카우 중에 하나고 해서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미국에 상장된 그 쿠팡이랑 카페24 같은 회사들이 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최근에 워낙에 이 소비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어서 이커머스도 그렇고 전반적인 소비재 업종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잘 되고 있는 브랜드지만 언제든 이게 뒤바뀔 수 있다. 실제로 지금 편의점에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히트 상품들의 수명 주기가 과거에는 한 22개월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4개월로 단축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진짜 빠르다. 네, 거기다가 최근 또 쇼폼이 워낙에 또 흥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또 쉽게 이제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전반적인 소비재 투자를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감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리나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혁신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네요. 예, 제가 종종 혁신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도 오랜만에 혁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최근 이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의 마치 모빌리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도 자율주행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제 미국의 웨이모나 중국의 바이두, 뭐 폰이 AI만큼은 아니지만 따라잡으려고 계속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국토부도 최대한 이들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기업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요? 네.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간된 로보택시 보고서도 좀 유사한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의 화려함이나 잠재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우리 사회의 자율주행 기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기존 운송수단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자율주행 기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할 텐데 이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전반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혁신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날 사회가 아니라 이 소비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주장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혁신은 어떻게 정의돼야 하는 거예요? 예, 좀 여기 이제 좀 지루하게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혁신은 어떤 조직이 노동이나 자본, 원재료, 이 정보를 한층 더 높은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어려운데요.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혁신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려고 합니다. 혁신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수단으로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겁니다. 저것도 이제 쓰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워서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네. 변화가 혁신이라고 계속 지금 그렇죠. 의문부 곱씹게 같으네요. 되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네. 다 떼고 일반화하면 혁신은 시장 창조로 정의되어야 됩니다.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혁신인데요. 네.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혁신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시장을 창조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장을 창조한다라는 건 소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소비자로 끌어당기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소비자가 아니었는데 소비자로. 네, 그 이제 비소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소비자라고 하는 존재는 네. 잠재적인 소비자가 자기 삶의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발전을 되게 원하는데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비싸거나 네. 너무 어려워서 그걸 구입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비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단순하게만 대응합니다. 이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고통스럽게 살거나 아니면 그게 답이 아닌데 차선책을 그냥 찾아서 임기응변으로 사는 거죠. 그래봐야 이 고통스러운 삶이 이제 문제가 개선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모든 경제권은 소비자와 비소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 혁신은 너무 복잡해서 일부 계층만 사용하거나 너무 비싸서 일부만 소비할 수 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만들어서 이 소비자 계층까지도 소비할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이 시장 창조라는 게 혁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소비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산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비소비자가 끼어드는 그렇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은 다른 측면을 강조할 수 있을 텐데 왜 시장을 창조하는 측면이 강조돼야 할까요? 예, 이제 요 측면에서 혁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혁신은 이거보다 더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혁신에는 지속성 혁신과 효율성 혁신을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지속성 혁신은 기존 해법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 맛있는 지금 티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요 티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속성 혁신입니다. 사실 모든 가격이 똑같고요. 모든 상품의 규격이 똑같고 생긴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맛과 향이 조금씩 차별화된 상품들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이 시장에서 원래 소비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종류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요런 혁신들은 소비자가 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인 혁신들을 우리가 지속성 혁신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성숙된 시장에서 이루어진 혁신이어서요. 뭐 판매나 유통, 마케팅, 제조 측면에서 새로운 엔진을 구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수익 창출에서도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그런 종류의 혁신입니다. 효율성 혁신은요, 말 그대로 기업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기존에 있던 자원이나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에서 최대한 많은 거를 뽑아내야 된다면 자신들의 기존 소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인데요. 어떤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질 때 이 효율성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뽑아내는 겁니다.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공정혁신인데요.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지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개선되는 장점은 있는데 이 역시도 기존 직원 입장에선 별로 유리할 게 없는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을 해외로 내보내는 이런 종류의 혁신인 네. 거죠. 그래서 회사는 수익성이 개선될지 몰라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뭐 그렇게 좋을 건 없는 혁신인 거죠. 아, 그렇죠. 회사는 부자가 되는데 직원 그렇죠. 같은 경우에 부자가 안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 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사실 말씀해 주신 것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혁신인 부분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걸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런 혁신들이 해롭거나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서 이 네. 시장 창조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나름대로 필요한 혁신들의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지속적인 선순환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일단 비소비자였던 사람들을 소비자가 될 수 있게 만들면 그 과정에서 일단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팔 수 있게 되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판매하는 일자리들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일자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일자리가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 인구에서 수익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교육이나 인프라나 보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누적되면 또 문화가 바뀝니다. 저소득 국가는 이상하게 부패하고 네. 잘 사는 국가들은 부패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가 바뀌어서 생기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더 잘 사는 모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계속 드는 생각이 네. 굳이 혁신을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인가?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나눠본 이유가 이 네. 혁신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좀 세분화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분을 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혁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낡은 것을 새롭게 뭐 대체하는 거, 파괴적인 이미지, 신기술의 개발 같은 표면적인 것에만 논의가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서두에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만 해도 그런데요.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혁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혁신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시장 창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저 신기술이라는 사실만으로 혁신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들이 몰리게 되면 자칫하면 귀중한 신강과 돈만 낭비되는 결과를 그럴 수도 초래할 수가 있겠어요. 예. 있거든요. 좀 더 일반화하면 혁신은 상관성보다는 인과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날았나 생각을 해보면 처음엔 사람이 날개하고 깃털을 몸에 달고요. 높은 성당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셨죠. 그럼 네. 이제 새처럼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결과는 이제 꽤 안 좋았을 겁니다. 아무리 네. 필사적으로 날갯을 해도. 근데 인간이 하늘을 알게 된 진짜 돌파구는 사실 더 나은 날개나 깃털을 만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다니엘 베르누이가 양력의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시작을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날개라는 상관성보다는 양력이라는 인과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로소 인간이 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대개 상관성은 무엇을 해야 될까에 초점을 맞추는데 네. 인과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나 왜에 초점을 맞출 때 찾아집니다. 세상이 온통 자율주행 차량으로 변신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감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무리 의도가 선하더라도 이 사회 전반에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누군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요.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다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기술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렵다면 그 혁신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네.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야기를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04년에 사실 뱅크 오브 이탈리아로 시작을 했습니다. BOI였군요. BOA가 네, 아니라. 그렇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금융 서비스는 부자들만 이용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게 이 금융의 원리잖아요. 돈 빌리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네. 뱅크 오브 이탈리아를 창업한 이 잔니니라는 사람은 신용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의 비소비자였던 사람들, 금융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소비자로 끌어들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이 없다 보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어떤 자기 상황을 개선해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균적인 노동자에게도 더 낮은 이율로 대출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고 두 자릿수 이자율을 적용했던 걸 7%의 이윤만 받고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는 돈도 뭐 $10에서 많게는 $300 정도로 굉장히 다양했고요. 노동자들은 은행을 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번 돈을 그냥 침대 밑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계좌를 만들고 은행의 소비자로 편입을 시킨 거죠. 비소비자들을 소비자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사실 기존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천시되는 행동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자들만 상대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굳이 이런 사람들까지 네. 영업을 하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잔니니 은행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잔챙이들이 모인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네. 노동자들이 모이게 된 거죠. 1920년대 중반이 되니까 이탈리아인은 물론이고 뭐 유고슬라비아, 러시아, 멕시코, 포르투갈 전 세계에 있는 잔챙이들은 다 모인 겁니다. 노동자들이요. 그 표현을 너무 적확하게 쓰셔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신용이 없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권에서 보던 네. 시각에서 표현을 네. 한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이탈리아라는 표현이 이제는 무색해져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고 세대 민간은행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신용이 불확실했던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는 산업이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는 나중에 불확실한 산업에 투자하는 걸로 바뀝니다. 캘리포니아의 와인 산업이라든지 영화 산업이라든지 하이테크 산업과 같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갓 생겨난 산업에 돈을 빌려주는 창구가 되는 거죠. 월트 디즈니도 이 은행의 혜택을 입었고요. 휴렛 패커드도 이 은행의 혜택을 입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업이 법인화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 법인화도 도와줍니다. 농부들의 법인화를 도와서 또 큰 돈을 벌게 되는 이런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들이 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비소비자였던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금융시장을 만들어냈고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혁신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인물로 인해서 비소비자들이 소비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혁신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입니다.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무언가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거 우리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결과물 나오면. 이런 것만 해도 하루 네. 종일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두 가지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옛날부터 있었을 텐데 이런 자동차들이 처음에 어떻게 잘 됐냐면 남들이 다 자동차 만들 수 있을 때 우린 자동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3륜차를 만들었어요. 바퀴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동하고 있는 걸 자동차라는 수단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동의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겁니다. 3륜차라는 수단으로 비소비자를 자동차의 소비자로 끌어들인 겁니다. 사실 1940년 되면 자동차가 이미 많이 굴러다니던 시기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저임금 노동력을 지렛대로 삼아서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았고요. 3륜차를 먼저 만들어서 사람들을 소비자로 끌어들인 다음에 차근차근 자동차를 만들고 나중에는 불이사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진정한 자동차 기업으로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진짜 혁신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가끔 벤처기업들이나 투자를 요청하는 기업들을 보면 자신들이 신생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민간기업을 지원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민간기업이 살아남는 건 스스로의 몫이니까요. 네. 그런데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장은 물론이고 사회 문제 해결이나 혹은 사회가 더 잘 사는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국가도 충분히 투자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신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혁신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과거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 굉장히 큰 공동체적인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이젠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 그 임금을 주고 막대한 자본을 조달해서 만드는 게 사진 공유 앱이나 뭐 채팅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는 굉장히 뭐 의료 혁신이나 군사기술 발전 같은 것들에 신경을 썼지만 요즘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게 전 세계적인 혁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계속해서 이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개별 기업의 성장이나 생존에만 목표를 둬서는 안 됩니다. 이 성장이 공익과 맞닿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AI 주권이라고 하는 게 기술이 아니라 성장을 넘어서 국가 번영의 기반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혁신을 자극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점을 이 혁신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3륜차가 뭐지? 하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지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미수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